자, 안녕. 우리 20번부터 그리고 22번, 24번 이렇게 같이 나가볼게요.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밸런스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니까요. 자, 틀린 문제 다시 보완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절대 틀리지 맙시다. 같이 봅시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조선 후기에 상속 제도와 사회 풍속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해볼까?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자 가래가 보급되어서 성리학적 생활규범이 정착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자 가래. 주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남송의 학자였었던 주희라는 사람이 집대성한 학문은 바로 성리학이었었죠. 이 조선에는요, 성리학적 유교 질서 규범을 토대로 우리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해가지고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신진사대부들이 온건파와 그리고 급진파로 나눠졌었다 그랬잖아. 근데 이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나중에는 산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는 선비가 되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림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사림이 중앙정계를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지방에서 우리 향촌 사회에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 가지고 점점 세력을 확대시켰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 아무래도 조금 학문보다는 농사를 짓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었던 백성들을 이 향약이라고 하는 향촌 사회의 자치 규약이었던 향약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어떻게 했어요? 맞아요. 조금씩 이제 교화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제지를 하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성리학적 유교 질서대로 점점 교화시켜 나갔다는 것이에요. 주자가래라는 것은 주희, 한마디로 성리학적 가래, 집 가짜야. 집에서 지켜야 되는 예의가 가래인 것이에요. 성리학적, 집에서 지키는 예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점점 성리학적 생활 규범이 정착되어 갔다. 조선 후기의 모습인데요. 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을 하나 고르면 될 것 같아요.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선지 확대할게요. 자, 잘 보이십니까? 좋습니다. 자녀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다. 여기부터가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다? 조선 후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아니에요. 사실 17세기 중반까지만 되더라도 한 1800년대 요때까지만 되더라도 큰아들, 그리고 뭐 막내 아들 있으면 막내 아들, 뭐 딸 가지고 돌아가면서 조상 한 분씩을 맡아가지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점점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권한이 약해지고 맏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중심 체제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고려에는요, 여성의 권한이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조선 전기까지도 여성들의 이런 권리가 굉장히 조금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요. 중기 그리고 후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여성의 권한이 많이 낮아졌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가 도맡아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조선 후기에는 생각도 해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적장자를 중심으로 상속이 이루어졌어. 요거는 맞죠? 자, 부계 중심 사회, 아버지를 따라서 중심되는 사회, 가부장적 사회 제도가 강화되었다. 그렇죠. 여성의 권한은 약해지고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서 대를 형성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아들이 되게 중요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남아 중심 사상이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도 조선 후기 때 정말 엄청나게 강화되었었습니다. 양반 가문에서 족보 편찬이 성행했다. 그렇지. 양반 가문에서는 아무래도 뒤에 후대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 족보 편찬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혼인 후 신부가 신랑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렇지. 혼인 후에는 신부가 신랑 집에서 들어와서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댁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선생님 잠시만요. 그럼 처가살이 하던 게 뭐였죠? 신랑이 이 처의 집에 가서, 아내의 집에 가가지고 처가살이 했던 거. 이거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혼인 풍습이었었던 서욱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아닌 것은이잖아. 그치? 아닌 것은 자녀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좋아요.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2번입니다. 22번. 밑줄친 이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구식군인
별기군. 아, 별기군. 야, 얘들아. 조선 후기에는 이 조선의 직업 군인이 확 줄어들게 된다? 중앙군이 확 줄어들게 돼. 선생님,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부터는요, 양난 이후에는 중앙군이 우군형 체제로 자리 잡지 않나요? 맞아요.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호청, 그리고 금이원까지 총 5개의 이 직업 군인 부대들이 있었잖아. 근데 이게 2개로 줄어든다? 조선 후기 때는 이위라고 해가지고요. 2가지로 줄어들게 되는데 장어영과 무의영으로 줄어들어.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는 뭐였다고?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였어요. 이 신식 군대는 엄청나게 혜택을 입었는데 뭐냐면은 보너스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임금도 많이 받았었고, 심지어는 새 옷과 새 무기까지 있었어. 근데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옛 군인들, 한마디로 구식 군인들은요, 제대로 임금조차 받지 못했었고 1년 동안을 기다렸거든. 근데 이 임금을 주는 곳이 선해청이라는 곳이었어.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 구식 군인들한테 완전 배신 그 자체. 쌀로 이제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그것만을 계속 기다렸는데 그 쌀포대를 이제 받았단 말이야. 1년 만에 받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딱 열어봤는데 모래랑 겨가 절반이었었던 거예요. 쌀이 이만큼인 줄 알고 보니까 이럴 수가.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났었던 게 이무군란이었고요. 이 군인들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 백성들도 같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별기군 간의 차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3개월 만에 급료로 받은 쌀에 겨와 모래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그동안 힘들었었던 농민들까지 합세를 하게 되고요. 요 시기가 언제인 줄 알아, 얘들아? 고종때야, 고종때. 고종때야. 심지어 연도로 얘기하면은 1882년이거든? 고종 때 1882년이라 그러면 대충 감이 오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흥선대원군 집권기는? 아니네요. 그렇지.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나서야. 흥선대원군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약 10년에 걸쳐가지고 정치를 주도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최익현의 상소로 인해가지고 내려놓게 되십니다. 유배를 가죠. 근데, 흥선대원군 집권기가 아니고 고종께서 집권하던 시기였고, 고종께서 강력한 힘이 있었다기보다는 조금 민씨 세력들이 힘이 강했었고 명성황후의 힘이 강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흥선대원군을 찾아가는 게 바로 구식군대들과 비롯한 농민들이었어. 얘들아, 재밌는 게 흥선대원군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대원군 지금 국정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대원군께서 가만히 계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원군께서도 뭣들 하는 게냐, 돌아가라,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다가 대원군마저 이러시면은 우리 조선의 미래는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러니까 이제 대원군도 그래, 역시 나밖에 없지, 이제 가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제일 불안한 건 누구겠어? 이제 와서 이제 10년 만에 드디어 정치를 주도할 수 있게 됐는데 다시 또 대원군이 온다고? 제일 불안했었던 거는, 그렇지, 고종과 민비가 되는 거야. 명성황후 민비가. 그러니까 민비는 그나마 자기랑 친했었던 청나라한테 SOS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이무군란을 진압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청나라는 오히려 속으로 땡큐를 외쳤을 거야. 왜? 우리가 1876년 조일수호조교라고 불리는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조선은 자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에 대한 영향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불안했단 말이야. 계속 불안했었어. 그래서 오히려 야, 차라리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고 생색도 좀 내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강화해야겠는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더라고. 자, 그러면 딱 결과로 옳은 것은 이것이죠. 청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었다. 1번이 정답이고, 볼게. 수신사와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수신사는요, 이때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150일 안에 사절단을 파견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었어요. 조일수호조교 내용 안에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요,
수신사는 뭐예요? 수시로 사절단을 파견한다. 일본에 보냈던 것이고요. 영선사는요, 청나라에 보냈었던 사절단의 이름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빙사는 미국에 보내도 되고, 미국에 이제 보내게 되는 사절단이고, 거기에는 민영익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요것은 관련이 없고요. 미국 군대의 서울 주둔이 허용되었었다. 자, 지금 미국 군대는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랑 같이 조약을 맺게 되는 거는 언제인 줄 알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때 이제 1883년에 걸쳐가지고 무슨 조약을 맺게, 82년도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 주둔을 허용하게 되면서 점점 미국 서구 열강의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강화되는 것입니다.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어 치해 법권이 인정되었다.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어 치해법권이 인정되었다. 치해법권은요, 이때부터 인정됐어요. 강화도 조약부터. 약간 헷갈릴 수 있었을 텐데, 이때 당시에, 우리가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 때, 구식 군대들이 누굴 죽이냐면, 별기군의 교관이었었던 일본의 호리모토로 에이조를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본인을 죽인 거잖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정에서는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이모군란 이후에. 그러나 치해법권은요, 치해법권은 이미 1876년에 체결되었었던 강화도 조약, 일명 조일수호 조규에서 체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치해법권이 인정됐었던 거는요, 오히려 당시에 이제 중국과 맺었었던 조청상민소륙 무역장정에서 해당되었던 얘기예요. 자,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적극적인 개화가 추진되었던 것도 시기가 맞지 않네요. 흥선대원군은 73년, 70년대 초반까지 집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네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